컨텐츠에 대한 모든 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인씨 필름의 주인씨이라 하고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현스랩의 마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 컨텐츠로 뭔가 시작을 하는 거는 지금 다들 처음 보시는 상황이실 거예요.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표님 채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각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저희가 각각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거를 좀 아실 텐데, 이제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직 구독 중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로 컨텐츠를 이제 기획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제작 프로덕션을 이제 운영하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홍보 영상이나 각종의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지만, 이제 또 교육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컨텐츠 기반의 교육도 이제 하고 있지만, 조금 유튜브에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는 대표님이나 저나 이런 결이 이제 좀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같이 교육적인 부분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결이 맞는 김에 이렇게 또 팟캐스트로 이제 제안을 주셨었는데, 사실 저도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또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까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너무 아무 맥락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주제들을 조금 선별을 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들에 대한 저희의 의견들을 좀 풀어나갈 테니까 좀 편하게 그냥 오디오로 그냥 들어주셔도 되니까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2026년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2026년 컨텐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촬영 시기가 일단 4월이긴 한데 네, 이제 곧 있으면 더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전반적인 흐름적으로 보면 사실 유튜브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하는 사람들, 대표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몇 달 만에 뭐 구독자 몇만, 뭐 제가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막 이런 것들. 맞죠. 그게 한때 한 작년 뭐 얼추 그 정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지금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랄까. 근데 그 관심이 오로지 숫자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계속 돼가던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회수 수익만이 이제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일반 분들도 점점 인지를 많이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다른 플랫폼이나 SNS 쪽은 어떤 느낌일까요? 2026년은 바야흐로 뭐 대컨텐츠 시대라고 해도 무방한데, 일단은 SNS 쪽도 그렇고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알기 시작했죠. 고객들이 10만 인플루언서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버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조회수와 팔로워의 크기에 비례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수익화 모델을 어떻게 똑똑하게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내 채널에 내 팬들이 어떠한 팬덤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수익화를 이루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SNS에서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조회수 수익만 바라보고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거고, 이제 내 채널의 가치를 통해서 뭐를 팔 거고, 그 다음에 내 고객들한테 뭐를 사게 만들 거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메타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 시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 2027년, 28년, 29년도 더 그렇게 갈 거고, 내 팬덤을 더 확실하게 챙기는 분들, 그리고 그쪽으로 더 설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다 이제는 조회수가 아니고 팬덤 전환율,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SNS 채널을 단순히 그냥 뭐 SNS 하다 보면 돈이 벌리겠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아예 하고 여기다가 내가 어떤 고객들을 모셔오고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수익할 모델을 붙여야겠다 라는 거를 처음부터 아예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요즘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님의 그 이제 SNS도 그렇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컨텐츠죠. 컨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저희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일들이 그쵸. 다 들어오는 사례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단순히 2024년, 2025년도에는 뭔가 유행하는 컨텐츠를 따라하기만 돼도 뭔가 잘 됐던, 그러니까 카피 컨텐츠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카피 컨텐츠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쓸모가 없다. 이제는 정말 유니크한 페르소나를 각자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팔로워 10만 명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내 찐팬 1000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용한 가치를 내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 수와 이 조회수에 연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단지 그게 조회수가 1000, 2000밖에 안 찍혔다고 채널이 망하는 게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100만 조회수, 200만 조회수만 맨날 보다 보니까 아, 내 채널도 저렇게 안 되면은 나는 그냥 망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비즈니스에 따라서 이게 조회수가 몇 천이든 몇 백이든 구매 전환만 일어날 수 있으면은 그 채널의 컨텐츠는 유용한 컨텐츠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컨텐츠에 대해서 막 깊게 알아보지 않거나, 그러니까 막 알아보기 싫어서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관심도가 아직 없었던 분들의 생각이랄까요? 이런 거를 좀 들어보면 특히 저희 이제 영상을 전업으로 하시는 감독님들 이런 분들 같은 채널들은 막 영상을 올려도 바로바로 잘 되는, 물론 그런 채널들도 있지만 그 직업적으로는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이제 컨텐츠적으로는 조회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영상을 올려요. 하다못해 조회수 그냥 1, 200이 나오더라도 그런 데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를 방금 대표님이 말씀 주신 내용으로 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저희 한번 또 다음 주제 한번. 네. 다음 주제는 뭐냐면 이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 중에 열의 아홉이 보통 한 달, 두 달, 뭐 길어야 세 달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는데 그 포기를 하는 이유 중에는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거나 내가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거나 뭐 멘토가 없거나 촬영 편집이 어렵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열의 아홉, 그러니까 9할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뭐 어떻게 그 공개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비방용? 둘 다 가능할까요? 네. 둘 다 해주시면. 네, 일단 공개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랄까 이제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지 컨텐츠를 다들 한참 시작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실행을 옮겨봤던 그 시간적 투자의 그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근데 뭔가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과연 해서 될까? 일단 그 막연한 불안감이 결국 일반인 시점으로는 되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 한 개라도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공감이 되실 텐데, 처음 찍어보고 뭔가 처음 편집을 또 해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깨닫는 거죠.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구나. 맞아. 뭐 하다못해 요즘은 다 뭐 쇼츠, 릴스, 워낙 이제 숏폼이 이제 아주 일반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5초, 10초짜리 하나 만드는데도 이 정도가 걸리네.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제 부담감 플러스 불안감. 있죠. 네, 그게 이제 공개적인 거고, 이제 비방용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의지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실함이 적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지력도 더 세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네, 대표님의 약간 사례들을 어떤 느낌일까요? 맞아요. 뭐 저는 보통 컨설팅 할 때나 웨비나 할 때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팩트를 얘기하자면 네. 열의 아홉은 사실 의지력이 부족한 것도 맞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의지력이 부족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많이 해봤는데 단순히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처음부터 기획, 계획 목표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채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키워서 내가 여기에 어떤 고객을 담을 거고 이 고객들한테 내가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만들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만들 거고 어떤 댓글을 달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내 채널에서 어떤 소비를 하게끔 만들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해본 거예요. 이 채널이 잘 된다더라 저 채널이 잘 된다더라 그러면 계속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이거 잘 되니까 돈 1,000만 원 번데 절로 가봤다가 이 카테고리 해봤다가 근데 항상 유튜브든 SNS든 돈을 번 사람들 그리고 거기 컨텐츠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지속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찌 될지는 그 사람들도 당연히 모르죠. 네, 당연히 모르는데 막연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나는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나는 결국은 이 목표를 이룰 거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재미없네. 왜냐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나는 이거 하다가 아예 안 되면 그냥 다시 직장 가지. 대부분이 컨텐츠를 설계하고 채널을 설계할 때 사업가의 마인드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장사. 정말 그냥 몇 개 팔아서 얼마 벌면 되지.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사실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채널에 대한 가치가 애초에 낮은 거예요. 저는 지금 컨텐츠가 사실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엄청난 도구인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어려워. 그 다음에 쉽지 않아.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수백만 원짜리 지금 정말 형편없는 강의들도 많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막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만의 되게 시그니처한 유니크한 그런 자기만의 컨텐츠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냥 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에서 좀 채널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냥 무작정 동영상 막 1000개까지 올렸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블로그도 그렇고 어느 한 카테고리에서 상위 1%인 사람들은 일단은 뭐가 많냐면 발행량이 일단 많아요. 물량전으로 일단은 처음에는 물량전을 펼치면서 내가 내 채널에는 이게 안 맞고 이게 맞구나. 그러면 내 고객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내가 A/B 테스트를 계속 해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컨텐츠 이거 하나 만드는데 3시간 걸렸으니까 조회수 100만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10분 만에 뚝딱 만든 게 오히려 100만 터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 하나의 컨텐츠 기획을 너무 많이 하고 촬영도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고 편집도 너무 많이 들어갈수록 초보자들 기준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시간 낭비고 그게 더 오히려 아웃풋이 안 나요. 초보자 때 그리고 내가 뭐 팔로워 1만 뭐 미만이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많은 양의 컨텐츠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 결에 맞는 게 뭔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지속성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 많이 듣는데 그 인강도 그 완강률이 3%란 말이에요. 97% 100명 중에 97명은 안 듣는다. 그 97명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랬는데 보니까 SNS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NS 이제 유튜브 채널 유튜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숫자 자체가 20만 명인가? 20만 개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거기서 수익화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이제 창출하고 있는 채널은 더 적겠죠.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죠, 지금? 뭐 한 이제 6천만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뭐 요즘 출산율이 낮아서
한 5천만이라고 5, 6천 언저리. 뭐 5천만이다. 네. 근데 5천만 중에 유튜브 채널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5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극소수를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그거부터 가정을 하고 가니까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하려면 무조건 그냥 1년은 봐야 된다. 성공의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들 좀 오해하시는 게 컨텐츠로 해서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결과적으로 수익 혹은 뭐 명예 뭐 이런 거를 얻는 그 방식이 로또 사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약간 쉽게 본다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있는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표님 말씀 주신 거 딱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거의 한 4, 5년 전쯤? 5년 전 정도 같은데 그쯤에 이제 이런 약간 동기부여 관련 내용으로 이제 컨텐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획인데 어쨌든 컨텐츠를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한 기획을 짜려면 확실한 나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때로 예전에 말했던 기억이 이제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뭐 처음에는 재밌어서 소위 말해서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드는 작업이라 보니까 컨텐츠 제작이라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이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골조라고 하죠. 예,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컨텐츠를 하는 이유 자체가 열의 9은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결과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다 보는 게 맞는데 나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숨기고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저는 오히려 그 목적성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부여를 해서 더 명확한 타겟을 노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명확한 수익 모델을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둘이는 어차피 하는 일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고객층도 명확한 건데 근데 저희가 그냥 단순히 영상 찍고 컨텐츠 만드는 게 재밌어서 했다? 그러면은 이게 사업적인 일로서 안 됐겠죠. 그쵸. 네. 근데 저희는 애초에 채널을 설계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일로 이런 업무 컨텐츠로 이런 업무들을 의뢰받을 거고 이렇게 일을 따올 거고 이런 거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운영했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된 건데 대부분은 그냥 일단 이게 재밌으니까 해보는 거죠. 근데 재미도 물론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긴 해요. 1순위가 재미긴 한데 근데 재미 플러스 돈이 돼야 돼요. 네, 그것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자, 다음 주제는 촬영 편집 제작에 이 수백만 원씩 우리가 초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주제예요. 저는 일단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고 제작 관련 교육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를 목적으로 제작을 뭐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자문이 들어오면 저는 보통은 그러지 마시라고 해요. 만약에 하고 싶다 나는 돈 너무 쓰고 싶어 이런 분 계시다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회사들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정부 지원금이랄지 그렇죠. 이런 거를 오히려 써버려야 되는 상황이시니까 회사들은 맞아요. 그런 쪽은 사실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고객분들이시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개인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더라도 기획 정도 이런 부분 정도는 이렇게 이제 대표님 같은 이제 전문가분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이제 받는 정도까지는 좀 하면 되게 어떻게 해야겠다.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길을 좀 개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제작 같은 경우는 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촬영 편집을 너무 막 전문가처럼 하실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뭐 모바일 편집 어플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장난 아니잖아요. 성능이. 그래서 저는 굳이 독학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편집 이런 것도.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게 초기 비용으로 내가 뭐 장비에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를 그 돈 값을 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 오히려 컨텐츠에 막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컨텐츠를 정말 많이 만들어 보지만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채널마다 다 모든 컨텐츠가 다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이게 꼭 촬영이나 편집 시간이 길어야지만 좋은 컨텐츠가 나온다는 숏폼 영역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롱폼에서는 그럴 수 있어. 롱폼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당연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건 맞아요. 이거는. 근데 숏폼은 아니다. 숏폼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고객층들도 여러분들과 같다. 그러니까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이게 어찌됐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문화가 된 거거든요. 하나의. 저희가 이제는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얻는 그 도파민 이거에서 거스를 수 없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역행할 수 없단 말이죠. 이제는. 오히려 제가 지금 작업을 해드리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전부 저는 휴대폰으로 찍어요. 저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챙겨야 될 거는 마이크. 무선 마이크는 그래도 한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사이에 있는 좋은 거를 쓰시는 게 좋다. 왜냐면 안 좋은 거를 사면은 또 바꿔야 돼요. 계속. 그렇게 돈 들일 바엔 처음부터 무선 마이크는 좋은 걸 사세요. 아예.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다음 뭐 프로그램 비용 정도, 네, 구독 비용이겠죠. 뭐 프리미어 네네네. 프로나 이런 거를 이제 쓰시려면 이제 그런 구독 비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이 들어가는 사실 기획이 구할이에요. 맞아요. 이게 제 영상 나중에 구경해 보시면 저도 되게 엄청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하고 퍼포먼스 위주의 영상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든 팀이든 단체든 회사든 홍보를 해야 하는 뭔가 이런 류의 영상 같은 경우도 기획이 사실 다거든요. 맞아요. 컨텐츠는 더 심하겠죠. 왜 그러냐면 내 채널에 대해서 사실 남들이 바라보는 것만큼 내가 잘 파악을 못해요. 초반에는.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컨설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A부터 Z까지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항상 물어봐요.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뭐고 재밌어하는 주제가 뭐고 가장 빨리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가 어떤 유형이고 촬영은 또 어떤 게 가장 편한지 그리고 대표님의 컨텐츠들이 어떤 컨텐츠가 나와서 어떤 찐팬들을 모을 거고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건지까지 처음부터 애초에 설계가 돼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 아 그러면 나는 한 10가지의 컨텐츠를 막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면 너무 삥 돌아가야 돼요. 많이. 맞아요. 무턱대고 돌아가신다 했잖아요.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업자 분들 중에 컨텐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대부분 컨텐츠시긴 하지만 이건 진짜 너무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데 장비부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막 일단 비싼 막 카메라들,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런 쓰는 카메라들부터 사용법도 모르시는데 맞아. 일단 막 몇백 다 지르시고 예, 막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업종 불문하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컨텐츠 제작 대행 뭐 어디 외주를 갔다 하면 이미 장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근데 다 박혀 있어. 짱 박혀 맞아. 있어. 예. 먼지 쌓이고 있죠. 예.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렌탈로만 돌려도 그게 얼마야.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비싼 장비 대신 차라리 컨텐츠를 되게 짧은 거부터 해봐야 돼요. 맞아. 이런 분들이 기획이 내가 어렵다라고 하면 컨텐츠를 많이 어차피 보실 건데 많이 보시고 아, 이 컨텐츠는 되게 짧은데 강력하네. 그냥 그런 컨텐츠 내가 이거 한번 따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컨텐츠부터 해봐야지. 애초에 실패의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되게 긴 숏폼에서도 되게 긴 영상 60초짜리 그 다음에 뭐 나레이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편집 효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부터 내가 첫 번째 영상으로 내가 그런 거부터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한 3일 걸려서 만들었어요. 근데 조회수 100 나옵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그쵸.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시간을 메모를 했는데 이 정도밖에 결과가 안 나와? 에이씨 안 해야겠다. 때려쳐야겠다. 그렇게 되고 잘하는 사람들은 짧은 거부터 점점 초수를 늘려갑니다. 처음에는 5초짜리 해봤다가 재밌네. 점점 자기 성과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족감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게 내 컨텐츠를 만드는 지속성에 있어서는 도파민인 거죠. 그게 없으면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짧은 거부터 점점 초수를 넓혀 가셔라 라는 거를 저는 쇼폼 컨텐츠 할 때 많이 말씀드립니다. 제 수업 들으시는 교육생분들 잘 들었죠? 짧게부터 일단 짧은 거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욕심 부리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쓰이니까 잘 효율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해주시면. 네. 자, 컨텐츠 왜 그래서 어렵게만 느껴질까에 대한 주제거든요. 이전 내용이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막상 제작을 해보는데 촬영 편집이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쉽게 볼 게 아닌데 다른 의미로는 컨텐츠를 지금까지 소비만 해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뭐 그 쇼츠로 다 뭐 10몇 초 막 이래버리니까 그냥 호랑호랑 막 이렇게 보고 뭐 편하게 그러니까 즐기는 입장으로 봐왔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직접 만들려고 하니까 좀 역체감이랄까요? 이런 게 너무 간극이 좀 커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물론. 네, 그게 내가 봤던 컨텐츠들이 10초, 20초짜리가 막 수백만 회인데 당연히 촬영 편집도 그거밖에 안 걸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분 안 걸리겠지. 라고 하지만 그 20초 안에 얼마나 수많은 설계들이 들어가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건물이 뭐 루브르 박물관이든 뭐든 유명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뚝딱뚝딱 공사가 돼서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건 그냥 한순간인데 그냥 오픈하면은 그냥 한 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그 안에서 시공팀이 머리를 싸매고 이런 일련의 노력 과정들은 일반인들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시청자의 입장에 있다가 제작자의 입장으로 딱 들어보면 와 이때부터는 멘붕 오는 거예요. 뭐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설계의 단계를 아예 모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눈이 너무 높아요. 일단 맞아. 본인의 수준에 비해 눈이 너무 높아. 왜냐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보이는 컨텐츠들은 전부 다 그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좋은 컨텐츠들을 플랫폼에서 뽑아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계가 된 컨텐츠들, 그러니까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 컨텐츠들을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 컨텐츠들을 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나도 쉽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니다. 그냥 컨텐츠 촬영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무작정 많이 덤벼 들어본 사람들이 잘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일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일 것 같고 이런 온갖 문제와 리스크만 생각한 사람들은 아웃풋을 못 내요. 근데 가장 빨리 아웃풋을 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작정 해본 사람들. 왜냐면 그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쓸데가 없구나. 이런 촬영 장면은 필요가 없구나. 이런 편집은 애초에 내가 안 넣는 게 맞구나. 이런 거를 내가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건데 모든 게 다 자기 머릿속에 설계대로 될 줄 아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레고 블록 쌓듯이. 근데 절대 편집 과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네. 그 다음에 내가 쓸데없는 행동이나 제스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네. 이런 걸 교정할 필요도 있는 거고 이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뭐 색보정도 있고 BGM도 있고 자막 크기, 폰트, 디자인 어떻게 잡을지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설계도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눈만 높은 거죠. 나는 이 정도 퀄리티 나도 뽑아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절대 못 뽑아냅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못 뽑아낸다. 그래서 내가 쇼폼 컨텐츠 100개를 진짜 나는 한 15분 만에 20분 만에 난 뚝딱뚝딱 제작할 수 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점점점 퀄리티 높은 거를 도전해봐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5초짜리 10초짜리 컨텐츠도 내가 20분 안에 그냥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것부터 만들어내는 게 선행 과제.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릴 때 배우는 거랑 안 자빠지면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감각을 몸으로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자빠져 봐야 된다. 무조건 많이 까지고 되어봐야 이게 얼마나 어려우니까 내가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게 소비자로서의 인식이 이제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에서 이제 반대로 생산자의 입장이 되면 꼭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지 음식도 그렇고 그냥 뭐 다이소에 뭐 파는 갖가지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희도 막막하잖아요. 하여튼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데 특이하게 문화적인 관련 컨텐츠도 그렇고 뭐 이제 미디어 계열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문화 계열에서는 유독 사람들이 결과물 대비 이 노력에 대한 그 이제 로고를 약간 낮게 보는 약간 폄하하는 예, 그런 무의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죠. 컨텐츠도 약간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이 여기까지 내용을 또 들으신 분들 있으시면 이제 그 사고 방식을 바꾸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삼겹살집을 차려야 된다. 내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삼겹살집을 차려봐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차릴 수 있을지. 저희도 지금 그거를 딱 떠올리면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고기는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되고. 그쵸. 고기는 어디서부터 어느 입지가 좋은 자리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이게 월세는 얼마일 거고 관리비는 얼마일 거고 직원은 몇 명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퀄리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기는 몇 분 동안 구워야 되고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대박집 이제 삼겹살 잘 되는 곳만 보고 아 나도 저거 하면은 돈 되겠지? 그게 컨텐츠 제작하는 거랑 똑같다. 맞아요. 저 진짜 컨텐츠 제작 쪽이 약간 요식업과 공통점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실제로. 많아요. 저희 이제 다음 질문 주제 한번 알려주실까요? 이제 최근에 AI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컨텐츠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죠. 낮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점도 분명한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저작권적인 게 이제 계속 이슈가 좀 있잖아요. 물론 좋게 쓰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안 좋게 악용하는 컨텐츠로 수익적인 거를 좀 기대하는 그런 류의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생각하면 어서 빨리 이제 좀 AI도 저작권이나 이런 게 좀 더 강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난 AI로 뭔가 프롬프트 막 쓰고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뭐 영상 뽑아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 재밌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컨텐츠적으로 활용해도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설프게 쓰면 안 쓰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것도.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AI가 도입이 되면서 저품질의 영상들이 되게 많죠. AI 슬롭의 영상이 저는 이제 SNS를 주로 다루다 보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텐츠의 공급 양 자체가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하시는 분들의 영상 조회수도 전체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알고리즘이 더 어지럽혀진 거죠. 좀 AI 영상들 때문에. 맞아. 그거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영상을 정말 독보적으로, 독창적으로 이 창의성이 정말 극대화되는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AI 영상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심해에 대해서 뭔가 다루거나 우주에 대해서 뭔가 다루는 그런 컨텐츠들은 당연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공간이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런 건 AI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전 고대에 있었던 뭔가 어떤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막 그 뭐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주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찍어내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무지성. 그냥 조금만 봐도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영상들은 저는 좀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AI를 저는 촬영 제작은 모르겠어요. 이건 솔직히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 같긴 해서 근데 저는 AI를 활용해서 본인의 기획력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메타인지를 해서 생각해주는 도구가 AI이기 때문에 뭐 내 채널의 컨셉은 난 이렇게 잡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채널에서 할 수 있는 수익화가 뭔 거 같아? 이렇게 그냥 AI와 티키타카 하면서 계속 내 옆에 붙어있는
기획자, 설계자 그런 용도로 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AI 딸깍 해가지고 영상을 빨리 만들어내고 그거를 많이 올리고 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날카롭게 딱 핵심을 찔러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좀 해보자면 그 AI를 활용할 때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AI에 의존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죠. 영상 이제 제작 쪽의 AI 활용이든 기획 쪽의 활용이든 저는 사실 이제 AI를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쓰는 편은 아직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은근히 곁들이긴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AI 전용 영화제도 있고 막 이 정도로 AI에 대한 이제 선순환도 있지만 그런 수상을 하신 감독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상을 실제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에 이미 능숙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프롬프트를 쓸 때도 그냥 뭐 구도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뭐 렌즈는 몇 미리로 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찍어줘 이제 설정 값을 이렇게 해줘서 조명은 뭐 어디서 이렇게 좀 쳐주는 걸 이런 거를 실제로 영상 제작 활동으로 얻었던 실력과 그런 기술적 노하우들을 글로 잘 풀어내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제작적인 퀄리티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좋으시고 근데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기획적인 부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쵸, 약간 일종의 비서 맞죠. 직원 개념으로 뭔가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근데 이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AI를 쓰거나 그런 분들 있죠. 아니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컨텐츠에 기반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쵸. 방금 대표님이 예시 든 것처럼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거 같아? 라고 딱 물어봤을 때 AI가 답을 해주잖아요.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통 답을 할 텐데 AI는 근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답이 나왔어요. 이건 아니지 이러버리면 그럼 AI를 왜 쓰는 거야? 약간 이런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맞죠. 네. 진짜 맞는 말 같고 예. 저는 AI를 이제 만약에 쇼폼 콘텐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뭔가 사람이 도와줬어야 되는 부분이 많았었죠. 뭔가 마케터가 들어와서 이런 영상에 이런 카피라이팅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추천해 줬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을 AI가 대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쇼폼 컨텐츠로 나레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그걸 나레이션해서 녹음하는 것보다 한 번쯤은 AI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 인트로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인트로에 후킹을 할 수 있는 멘트가 뭐가 있을까 한 10개 정도 뽑아줄래 해서 그 중에서 더 나은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컨텐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조금 실수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스크립트로 만든 부분, 내가 촬영을 한 부분을 전부 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분짜리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거에서 쓸데없는 말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딱 20초의 본질, 그 20초의 알맹이만 써도 충분히 강력한 컨텐츠가 되는데 이 40초의 쓸데없는 말이 붙어있다 보니까 얘가 매력이 없는 컨텐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AI한테 오히려 검수를 맡기는 게 저는 오히려 그걸 도구로서 잘 활용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숏폼은 결국은 초단위 싸움인데 내가 1초로도 더 줄이는데 더 강력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내가 생각하려고 하면은 한계에 부딪혀서 생각을 못 하는데 AI 얘는 생각하는 거에 한계는 없기 때문에 더 계속 주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더 짧게 만약에 더 짧게 더 강력하게 더 핵심만 추려봐 라고 하면은 1분짜리 스크립트가 40초가 되고 40초가 25초 25초가 15초짜리 이렇게 변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1분짜리 컨텐츠를 만들 때 뭐 편집 소스를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런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I를 기획 단계에서 쓰는 게 맞다. 기획 단계랑 뒤에 검수 단계 그리고 이 내 컨텐츠를 조금 더 디벨롭 시키는 단계에서는 좋은 효과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물론
완전히 깊게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획에 특화되신 분과 연출에 특화된 사람이 각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좀 더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거를 두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맞아요. 예. 뭐 먼저 기획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좀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순서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컨텐츠를 몰아서 좀 제작을 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1일 1영상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만약에 1월 1일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루에 그냥 빠짐없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그때 실시간으로 내가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낭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하루라도 만약에 내가 못한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오늘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네? 그럼 내일 올릴까? 하다가 내일도 만약에 안 올린다? 그러면 그냥 점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항상 무조건 몰아서 촬영, 몰아서 제작이 돼야 된다. 자, 촬영은 오케이. 촬영은 내가 틈틈이 한다라고 쳐도 제작은 몰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일 1영상 이제 쇼폼 기준으로 이제 한다 하면 약간 이게 좀 챌린지스러운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1인 1영상으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면.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를 못 만들었어. 그러면 챌린지 실패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그렇죠. 예,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할 수 있을 때 딱 약간 맞아요.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영상이 되게 짧아요. 5초, 8초예요. 뭐 그런 거는 하루에 1일 1영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초 이상 넘어가고 한 20초 정도 된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3개, 4개, 5개 이렇게 몰아서 제작을 해놓는 게 아예 그렇게 해놓고 내가 예약 업로드까지 만약에 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사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AI 주제였지만 AI 주제 외에 기획적인 부분만 따졌을 때 저는 그렇게 몰아서 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있는 시간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시간을 아껴놔야 내가 그때 아플 수도 있을 거고 무슨 스케줄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예측을 다 하고 1일 1영상을 한다? 사실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쌓아놔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쌓아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아직은 실력이 없어 그러면 짧은 영상들을 그래서 100개씩 쌓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올려봐야 되는 거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한 채널에만 올리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인스타, 틱톡, 뭐 스레드 올릴 수 있는 데는 다 올려봐라 하는 이유는 희한하게 인스타에서 조회수가 100 나오는 게 틱톡에서 100만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틱톡에서 조회수가 1000 나오던 게 유튜브에서 100만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플랫폼의 성질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고객층들도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 틱톡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스타에만 딱 올려보고 안 되네 이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어렵게 만든 영상인데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만든 콘텐츠인데 하나에만 올려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너무나 아까워요 그런 게 사실. 맞아요. 이게 특히 이제 쇼폼 라인들은 진짜 저도 많이 그게 공감이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계속 잔잔바리한 느낌인데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이제 쇼폼이 뭐 조회수 한 2천 정도 나온 게 이제 인스타에서는 한 4만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맞아요. 또 어떤 쇼츠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한 7, 800인데 틱톡에서는 지금 거의 6만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이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다 올리는 게 좋다. 그런 것들도 내 채널을 설계하고 기획할 때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를 제작해서 멀티 플랫폼에 뿌려본다. 나는 이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오케이 그러면 나는 무슨 요일에 나는 제작을 할 거고 무슨 요일에 몇 시간을 들여서 나는 일주일치를 제작할 거다. 2주일치를 제작할 거다. 아예 그렇게 다 제작을 해놔야 계속 그 뒷단에 있는 시간을 계속 세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내가 컨텐츠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가지고 좀 기획적인 부분을 더 생각할 시간이 있어. 근데 약간 진짜 하루살이처럼 컨텐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지쳐있어요. 컨텐츠가 계속 개발이 안 돼요. 디벨롭이 안 되거든요. 아, 뭔 느낌인지 알겠네요. 이게 이제 스포츠로 치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이 막 이제 하면 한 게임 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일일 영상 같은 느낌은 계속 점수가 서로 1점 올라가가지고 계속 듀스 이래버리고 그렇죠. 이러니까 지쳐가는 예, 조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과 이 멘탈적인 부분이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다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믿어야지. 본인의 의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그냥 예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몇 월 며칠에 몇 시간에 뭘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짜놓고 목표를 짜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콘텐츠를 함에 있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콘텐츠랑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을지 이번에는 대표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컨텐츠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분석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컨텐츠에서 뭔가를 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타겟들에 대한 서치가 일단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경쟁사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장사꾼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사업가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내가 하고 있는 컨텐츠랑 내가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이거를 구매하고 있는 내 잠재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컨텐츠에서 무언가를 어떻게 줄까가 나오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 주면은 구매하겠지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국내에서 저는 제일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 가격 경쟁을 하려는 거. 근데 저는 가격 경쟁보다 중요한 거는 내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가격 경쟁은 사실 답이 없어요. 내리고 서로 내리고 시작하면 그냥 둘 다 죽어요. 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거는 정말 뾰족한 타겟들을 찾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아용품이라서 아동들한테 팔아야 돼. 근데 아동들이 SNS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엄마들이 할 거고. 근데 그 엄마들 중에서도 그냥 20, 30대의 어떤 엄마들 전체? 이건 애매한 거죠. 뭐 만약에 나는 무조건 쌍둥이들한테만 팔 거야. 그러면 쌍둥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아빠일지 엄마일지 뭐 할머니일지 할아버지일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리고 몇 세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물건인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세부 카테고리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쟁이 없어지고 좀 더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에서도 우리가 그냥 식품 카테고리 하나만 들어가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카테고리를 더 들어갈수록 더 세분화된 물품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점점 좁혀지는 그 타겟들한테 물건을 이제 파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나한테는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왜냐? 어차피 여러분들의 물건과 서비스를 5천만 국민들한테 다 팔 수는 없습니다. 다 팔 수는 없어서 초반에는 100명한테만 딱 판다. 무조건. 이런 사람들, 지금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니즈가 엄청나게 센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100명한테만 내 물건을 판다. 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마인드로 가야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까지가 역으로 설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모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모든 SNS를 하는 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뾰족한 타겟을 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작은 시장부터 점유를 해가야 된다. 그게 저는 찐팬들 1000명의 영역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1000명만 여러분들이 고객을 갖고 있으면 그 1000명이 알아서 영업을 해줄 거고 알아서 홍보해줄 거예요.
알아서 시장이 커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1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의 사례로 한번 또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뭐 지금이야 이제 종합적으로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딱 영상 제작 교육 컨텐츠였고 그냥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더 뾰족하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유튜브 할 때 좀 붐이 일었던 게 이제 시니어 크리에이터들 한참 그때 붐이 일어났던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정말 시골에 사는 뭐 김막리의 뭐 할머니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할머니도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시골에서 그런 걸 배울 때가 어디 있어요? 없죠. 정말 찾기 힘드니까 시골에 사는 할머니도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타겟층을 사실 만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도 제가 전문 용어를 정말 안 쓰거든요. 정말 다 쉬운 단어로 완전히 풀어서 했었고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외부 강의 이런 제의들이 왔을 때도 교육생의 대상이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제가 영상 그냥 좀 배워보려는 사람 그냥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만약에 타겟층을 했었다면 오히려 지금 더 흐지부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맞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 컨텐츠를 한 지가 오래됐기도 해서 사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 채널에 이제 다들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그쵸. 레벨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작 쪽으로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 감독님들이 지금 제 교육생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쵸. 그것도 타겟층을 이제 뾰족하게 이제 잡아놓은 상태인데 덕분에 이제 저랑 같이 협업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렇죠. 교육생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제 사례만 이제 들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대표님의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한 사례를 또 많을 것 같아요. 있죠. 그 전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땐 이 컨텐츠랑 비즈니스를 연결을 시키려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고객들보다 뭐 위에 있다 이런 생각보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고객들이랑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서비스라는 건 없을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서비스라는 건 애초에 없어요. 뭐 삼성에서 만드는 노트북,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맥북 이런 게 무조건 완벽한 퀄리티의 제품이다?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결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있는 건데 근데 내 컨텐츠,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100% 완벽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만인 거고 그게 아니고 찐팬 10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찐팬 1000명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보내주고 테스트해보면서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제가 이번에 이거 만들어봤는데 샘플로 몇 분한테 이벤트 할게요. 그게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랑 계속 소통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이 팬덤을 쌓는 것 자체가 브랜드가 커가는 과정인데 대부분은 이거는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이 고객 한 명 뒤에 고객들 10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로 클라이언트들한테 작업을 해요. 왜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콘텐츠 대행 서비스를 이어왔을 때 제가 뭔가 콘텐츠를 올려서 홍보를 했던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제가 작업했던 대표님이 또 누구 소개해주고 이분 정말 잘해, 이분 정말 깔끔하게 잘하고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 써줘, 이런 피드백이 되니까 그 사람 믿고 저랑 계약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불특정 다수한테 뭔가 제품을 파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더더욱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판매했던 고객들이랑 더 디테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마련해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그 다음 뭐 스레드 같은 거, 가볍게 그냥 내 제품에 대해서, 내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 솔직한 것들을 계속 공유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개발을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 물어봐요. 그냥 내가 내 제품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올려봐요. 그냥 컨텐츠로.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아무리 그걸 10시간 동안 고민을 해봤자 고객들이 원하는 퀄리티로 안 만들어질 거거든요.
고객들이 원하는 건 고객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맞아요. 이거를 놓치고 그냥 돈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막 엄청 쏟아져 나왔는데 물어보라는 거 이게 그 이유가 결국은 객관화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컨텐츠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지 뭔가를 배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 관련 기술이겠죠. 이런 거를 배우려는 분들 다 적용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영상 편집, 이제 편집자로서 뭔가 잘 되고 싶어서 배울 때 이제 대표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쇼폼은 쇼폼대로의 영상 흐름이란 게 있고, 그렇죠. 롱폼은 롱폼대로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서 느끼는 그 흐름과 편집을 하느라 엄청 집중해가지고 프로그램 계속 보면서 그때 그 시간 체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 그거를 이제 교정해주는 것도 제가 이제 진행하는 교육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 결국은 나만의 세계에 점점 이제 빠져있을 확률이 좀 이제 크기 때문에 맞아요. 편집 같은 경우는 뭔가 너무 안 빠지게끔 1시간 하고 꼭 쉬어주고 무조건 10분이라도 맞아요. 5분이라도 쉬어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비단 이런 이제 기술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를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진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러면 더더욱 그 객관화적인 그런 이제 시야를 이제 넓혀야 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런 이제 방법들을 지금 이제 추천을 좀 이제 주셨는데 제가 또 느낀 게 이런 객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솔직한 피드백인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찐팬들한테 물어보고 할 때도. 그렇죠. 예. 그 물론 좋은 말이 들으면 당연히 사람은 기분은 좋은데 이제 뭔가 좀 지적이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의견들이 이제 물론 뭐 표현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용은 어떻게 보면 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고객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일부분 감정적인 거는 조금은 살짝 내려두고 약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면 좋은데 네.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있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너무 악플 수준의 그쵸. 공격적인 네, 누가 네. 봐도 이거는 내 친구들한테 5명한테 물어봤을 때 3-4명이 이 사람은 그냥 차단해야겠는데 만약 그 정도의 이런 피드백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차단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감정이 휘둘려서 내 일을 진행을 못하는 것도 프로답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도 과감하게 아예 끊어낼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왜 객관화가 사실 중요한 거냐면 내가 내 컨텐츠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건 결국은 내 제품과 서비스를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당연히 고객이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고객이 무조건 그냥 만족할 때까지 계속 퀄리티를 올려야 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00명한테 뭔가 1,000원짜리의 가치를 팔 바에는 저는 오히려 100명한테 10,000원짜리의 가치를 팔라고 해요. 근데 그 가치가 높아지려면 고객들이 만족하는 퀄리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제품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뭐 스티커라도 내가 하나를 더 붙여본든 아니면 QR코드라도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이 제품을 자세하게 써놓은 영상을 내가 찍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던 아니면 내 고객들 중에 이번 달에 뭔가 생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내가 무작위적으로 그냥 신제품을 보내봐 주던 그런 뭔가 이 사람들이 받았을 때 뭔가 감동할 만한 포인트들을 계속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 재구매를 뭔가 더 하고 그 사람들이 와 여기는 진짜 서비스가 그냥 달라 여기 너 해봐 그냥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여긴 무조건 너가 해야 돼 이거 그냥 사 그냥 이렇게 될 정도가 저는 돼야지 내 가치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 단계까지 안 가고 그냥 몇 개 팔면 되지. 근데 그 몇 개 팔면 되지가 과연 1년 뒤에도 팔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두 가지 크게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피드백에 관련해서는 악플과 구분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치를 이제 올리는 거. 저도 예전에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일부 분들은 이거를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올리고 싶은데 겁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겁나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금액으로 만약에 산정을 한다면 아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10,000명한테 100원에 팔 바에는 100명한테 10,000원에 파는 나의 퀄리티가 이게 되나?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검증 플러스 혹은 자신감이 약간 좀 부족한 상황 인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을 조금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팁을 만약에 살짝 드리자면 네, 팁적으로 제품을 파시는 분들은 만약에 가격을 무작정 올려서 그냥 고객들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선보인다기보다는 검증의 단계를 좀 거치는 게 좋긴 해요. 아니면 내가 차라리 고객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네, 내가 물어봤는데 고객들 중에 100명 중에 50명이 아 이거는 돈을 더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피드백이 온다? 그러면 올려도 돼요. 네, 그럼 올려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조금 무섭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주변 지인분들한테 일단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포장을 할 거고 내가 여기다가 이런 걸 넣을 거고 이런 이벤트를 더 할 거고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내가 제품을 해서 패키징해서 내가 줄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가격을 내 가치를 조금 더 올리고 싶은데 이거 너라면은 이거 이 정도 올렸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실제로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 보내봐야 돼요. 맞아요. 이거 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저는 이거 물어볼 때 방금 대표님이 이렇게 예시 든 게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질문 형태셨거든요. 이렇게 지인들한테 저는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내가 판매하는 제품, 뭐 내가 판매하는 이 서비스 이거 어떤 것 같아?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면 그럼 안 돼요. 지인분들은 아무래도 그 당사자분들이랑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예, 안 좋은 말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방금 대표님께서 이제 질문에 그 예시를 든 것 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않나. 예.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아예 제품을 보내줄 때 같이 이거 그냥 정말 개인적인 우리 관계에 대해서 빼고 너가 그냥 진짜 제3자 아무도 모르는 나를 몰랐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체크를 좀 해줘봐라 라고 하면은 체크해줘요. 당연히 얼굴을 봤을 때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평가를 좋게 하겠죠. 근데 일단은 그냥 아예 내가 없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그냥 보내서 너가 그냥 진짜 고객의 입장으로 해줘 라고 했을 때 한 5명한테 뿌려봤을 때 야 이거는 아직 이 정도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다. 그러면 올리면 안 되고. 근데 야 이 정도면은 이거보다 더 올려도 돼 라는 평가가 만약에 5명이서 5명이 다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올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품에 한해서인 거고 뭔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 거죠. 그렇죠. 네, 서비스인 건데 제가 봤을 때 서비스에 대한 건 조금 더 제품보다 난해할 수는 있어요. 난해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본인의 인건비인 거죠. 시간적인 인건비. 내가 한 시간을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이 정도의 비용은 받아야겠는데 내가 이거보다 뭔가 더 낮게 받으면은 차라리 그냥 내가 이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더 도움되는 일인데 그런 걸 저는 시급으로 나눠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나의 인건비를 하루 그 다음에 1시간 단위로 무조건 나눠봐야 된다는 거. 왜냐면 그거를 안 나눠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줄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 가치를 낮추면서까지 그 상대방한테 끼워 맞추려고 하거든요. 서비스를.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좀 안 좋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가치를 낮게 봐요. 낮게 평가해요. 얘는 그냥 이 정도 가격인 애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터무니없이 정말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막 제시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내 경쟁 업체들의 그 수준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보고 저 사람은 몇 시간을 촬영하는데 저렇게 얼마를 받네? 라는 걸 보고 그러면 나는 1시간에 대략 이 정도 측정하면 맞지 않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다가 저는 견적을 만약에 냈을 때 그거를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견적으로 일단 내봐요. 일단 한번 들여봐요.
들여봤는데 조금 비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낮추면 돼요. 근데 낮은 상태에서 올릴 수는 없어요. 맞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예. 절대로 낮은 상태에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 먹고 살려고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업을 그쵸. 하는 거고 네, 하는 건데 네.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 손해 볼 수 있는 이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네. 제가 봤을 때 내가 내 시급을 얼마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게 측정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뭔가 제공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와, 네, 이거 정말 서비스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꼭 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텐츠에서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것까지 이제는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단계가 있죠. 우리가 국내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는 이제 컨텐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컨텐츠를 보면 항상 선두주자가 어디냐면 해외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바이럴 컨텐츠나 아니면 트렌디한 컨텐츠는 전부 다 어디서 왔다? 해외에서 왔어요. 국내에서 물론 시초가 된 컨텐츠들도 물론 뭐 있어요. 뭐 슬릭백 같은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조차 사실 원래 그 음원도 그렇고 그것도 원래는 다 해외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바이럴이 좀 많이 된 건데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꼭 국내에서만 경쟁을 해야 된다?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클라이언트를 좀 예를 들자면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은 아동 한복을 하는데 클라이언트 분한테 이제 대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한복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뭐 설날, 명절 뭐 이럴 때 정말 특별한 날, 돌잔치나 뭐 이럴 때만 사실 입지만 이게 만약에 한복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도 입고 다닐 수 있고 우리가 놀이동산을 간다던가 특별한 장소에 갔을 때 아이들이 그냥 사복만 입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멋스러운 막 임금님 용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입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되게 굉장히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K 컬처에 대한 파워가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한테 그런 멋들어진 한복을 입힐 만한 외국에 있는 그 부모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놀라시는 거죠. 자기는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국내에서 저가 가격 경쟁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데서 가격을 낮추니까 나도 낮춰야 되나? 내가 광고비를 더 태워야 되나? 뭔가 뭐 나는 컨텐츠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분 제품은요 일단은 퀄리티는 무조건 있어요. 포장부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한복을 되게 소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되게. 근데 저는 이걸 컨텐츠로 넓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시장이 비단 국내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도 이 한복이라는 거를 내 아이한테 입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는 무조건 있을 거다. 왜냐?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 한국을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복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우리 아이도 이제 돌잔치인데 한국식으로 나는 해외에서도 해주고 싶은데 막상 한복을 뭔가 살려고 하니까 퀄리티가 되게 낮아 해외에서.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해외로 이제 배송해 주는데 받았는데 퀄리티가 엄청나. 그럼 저는 20만 원이라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오, 그쵸. 제가 부모라면 아이한테 그 정도 못 해주겠다? 아니죠.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건데 거기에서부터 더 이상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 되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에 단지 노출이 되지 못했을 뿐인 거지 노출만 되고 해외에 있는 고객분들이 안다? 저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국내 영상 제작 의뢰가 아무래도 많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도 촬영도 이제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특히 서비스 이제 제품이 있는 것보다 이제 서비스 쪽은 저도 이거를 엄두를 안 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근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수록 수요가 굉장히 해외로 좀 이제 잘 다듬어서 타겟팅을 하면 굉장히 이게 좀 먹힌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K컬처 말씀하신 그거 덕분인지 한국
사람인 감독 하면 이게 뭔가 우대를 받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태국에서도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태국이나 동남아 쪽들은 이제 좀 관광 국가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호텔 이제 홍보 영상에 써먹을 그런 촬영을 온 거예요, 연락이. 저 한국 사람인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작할 때랑 좀 다른 게 그러면 이제 비행기는 어떻게 할 거며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침 또 클라이언트가 호텔 측이다 보니까 숙소 그냥 다 제공해주고 그쵸. 돈은 돈대로 벌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때 촬영은 다 해서 한 4, 5일 정도 썼는데 더 있다가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3주 동안 있다 왔거든요. 와. 근데도 그냥 무상 제공을. 그래서 이게 좀 의도치 않은 창조 경제. 남들 돈 쓰면서 해외여행 갈 때 그렇죠.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겁먹지 마시면 좋겠고 맞아요. 당연히 컨텐츠적으로 이제 마케팅 할 때도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글로벌 타겟층도 약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한 스푼 더 얹히자면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결제나 이제 본격적인 문의 혹은 본인이나 이제 나의 회사에 대한 상세 내용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페이지를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어로만 돼 있지만 그렇죠. 영문용도 그냥 한번 딱 시간 조금만 내서 만드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크니까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로 우리가 생각을 더 넓혀야 되는 이유는 뭐 가격 경쟁뿐만 아니고 고객의 숫자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 컨텐츠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오,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우리보다 컨텐츠가 얼마나 비즈니스에 영향력을 많이 주는지에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들, 내부에 그런 팀들이 있는 분들이거나 주변에서 이미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들이 많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특히나 제품 파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그 제품들이 얼마나 해외에서 품질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래요? 오. 그냥 그런 거죠. K-푸드. K-푸드라고 하면 그냥 믿고 먹는. 그렇죠, 먹는. 그렇죠. 그냥 무조건 평타 이상의 맛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힌 제품들, 뭐 삼성, 워낙 삼성의 이미지가 사실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뭐 문화적인 것도 있죠. BTS 같은 경우 국위 선양을 하니까. 근데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이 한국에 있는 제품,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사실 가격 경쟁을 하는 것보다 그 수많은 고객들한테 높은 가치로 차라리 제공을 하는 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런 걸로 봤을 때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과업체 오리온인지 뭐 농심인지 모르겠지만 해외 수출로 나가는 그 과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해외에도 요즘은 어딜 가도 라면. 신라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편의점에 신라면 그냥 배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아예 한 줄로. 그런 거 보면은 다른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되게 전통적인 제품도 있고 되게 기발한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저는 충분히 노출시킬 수 있고 충분히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중국 제품들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을까? 저는 한국 제품들이 더 그렇게 많이 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컨텐츠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컨텐츠를 너무나 잘 활용해요. 맞아요. 특히 틱톡 샵이 지금 거의 아마존이랑 경쟁할 만큼 틱톡 샵이 엄청나게 성장한 이유도 저는 중국인들이 그 틱톡을 너무나 잘 활용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 이제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제품을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 컨텐츠를 전부 다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뭔가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도. 왜냐면 해외에 있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되게 서스럼 없이 하거든요. 맞아요. 막 지금도 뭐 명동 뭐 이런데, 뭐 동대문 시장. 거기서 막 라이브 방송 켜서 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대표님들이 그런 걸 너무나 꺼려하세요.
근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좀 스타트업이거나 내가 글로벌 진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해외에 있는 바이럴 컨텐츠거나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런 컨텐츠, SNS 컨텐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많은 고객들한테 더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잡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안타까워요. 맞아요. 지금 대표님도 말씀 주시고 했지만 진짜 그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파급이 생각 진짜 세요. 정말 세요. 네, 정말 세고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 보면 진짜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옷가게 가요. 빈티지 샵이든 뭐 그냥 보세 이런데 그냥 가서 옷을 고를 때도 디자인이 예뻐도 그 이제 옷 안에 보면 이제 써져 있잖아요. 메이드 인 뭐 이렇게 예. 코리아가 아니면 그냥 패스하더라고요. 옷을 사는데도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야 이게 한국 제품들은 일단 퀄리티가 높다라는 그게 의도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제 거의 무의식에 그쵸. 예, 까지 돼버린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유통업을 하시든 제조업을 하시든 예, 아니면 실제로 이제 판매 예, 업을 하시든 모든 분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K컬처의 파워를 좀 믿고 지금 물 들어올 때. 네, 기회일 때 좀 해보시는 게 좀 두려움 없이 좀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제? 네, 마지막 네, 이제 주제인데 콘텐츠 관련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1년, 2년 뒤의 세상을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4, 5년 뒤에 이 플랫폼은 좀 어떻게 변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대표님도. 와, 4, 5년? 4, 5년 뒤 참 요즘 세상이 갈수록 빨리 돌아가는데 그렇죠. 지금부터 컨텐츠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든 브랜딩을 하든 한참 하는 분들은 이제 4, 5년 뒤면 완전히 안착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4, 5년 뒤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훨씬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이제 저도 원래는 이제 꼭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신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기술적인 부분 외에는 사실 좀 눈을 좀 가렸던 성향이 있었어요. 좀 고해성사를 하자면. 근데 이제는 저도 급해진 거죠. 네, 한편으로는 마음이. 와, 이거는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그냥 슬렁슬렁 걸어가 다니면서 할 그게 아니다. 네.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4, 5년 뒤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때 시작한다면. 맞아요. 네. 힘들기도 힘들 거고 네. 그때 되면은 이런 영상 편집 툴도 그렇고 그런 교육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는 완전히 안착이 돼 있을 거라서 네.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이제는 전혀 어렵지가 그쵸. 않을 수준이 완전히 네,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리가 TV에 있는 공중파 프로그램을 안 봐요. 이거는 한국이든 외국이든 똑같거든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거실을 장악을 아예 이제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쇼폼 콘텐츠라고 장악을 안 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집에서 유튜브 롱폼만 보는 게 아니고 쇼츠도 봐요. 그걸 TV로 봐요. TV로. 그러면 나중에 거기다가 어떻게 될 거냐면 무조건 여기에 경험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무조건 도입이 될 거라는 거죠. 보고 그냥 바로 결제해서 사고 그러면 바로 쿠팡으로 그냥 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모든 뭔가 유통 그 다음에 뭐 브랜드에서 경험시킬 수 있는 뭐 경험 오프라인도 물론 있겠지만 온라인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에서 모든 경험과 소비가 가능한 시대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중요도가 훨씬 더 커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내 채널이 그냥 단순히 SNS에 존재하는 채널이 아니고 플랫폼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플랫폼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넷플릭스처럼 뭐 수많은 고객들이 여기서 무언가를 경험을 공유하고 여기서 무언가를 시청하고 여기에서 경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내 채널도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컨텐츠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채널에서 무언가를 계속 구매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여기에서 사람들끼리 뭔가 티키타카 하면서 소통하고 저는 이게 하나로 계속 융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분리되진 않을 거예요. 더 융합되면 더 융합이 되지.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 1000명의 찐팬을 모아놔야 된다 해서 더 넘어서서 내 플랫폼에서 10만 명의 팬덤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한테는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수익이 비단 내 수익뿐만 아니고 내 플랫폼에서 있는 사람들과 뭔가 수익을 쉐어를 할 수도 있는 걸 거고 그런 쪽으로 계속 나아갈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엔 또 AI랑 결합이 돼 있겠죠. 그래서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할 건데 저는 무조건 이 컨텐츠에 대한 인사이트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로. 지금만 보더라도 광고의 효율이 엄청나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 광고의 효율이 역전을 할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최상위에 있는 거죠. 그 어떤 계급도 2030년의 계급도 그런 걸 봤는데 상위 1%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업가 그냥 단순히 플랫폼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업가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한 달 하고 그만둘 거다가 아니고 나는 무조건 이거 1년 이상 한다 1년 이상 지속해서 내가 뭔가 하나 만든다 내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맞아요. 저도 되게 공감이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직 프리랜서거나 사업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막연히 사업자를 무조건 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지만 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수익화를 이제 내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컨텐츠 운영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사업가에만 국한된 얘기다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4, 5년 뒤에도 제품은 있을 거고 서비스는 존재할 거예요. 내가 팬덤을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 갖다 붙일 제품과 서비스는 너무 많아요. 만약에 내가 낚시 크리에이터예요. 만약에 낚시 크리에이터인데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 50만 명이에요. 적어도 그러면 찐팬의 규모는 1만 명 정도는 될 거란 말이죠. 그때 되면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얼마에 팔든 모든 제한을 다 역제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제품을 파시는 분들은 그때에도 이거를 팔아줄 사람이 필요할 거거든요. 결국은 선택지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항상 그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는 이거를 팔아줄 고객, 이거를 사줄 고객. 그러면 그 사줄 고객은 이제는 누가 갖고 있냐? 이 크리에이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낚시 크리에이터는 그냥 나중에 정말 그냥 자기 입맛대로 이제는 그냥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채널에서. 아니면 자기가 나중에 그냥 낚시 용품 하나 만들어서 팔아도 돼요. 그런 분들은. 맞아요. 그러면 내가 내 플랫폼만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이 넓어질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낚시 크리에이터면 낚시 양식장 차려도 돼요. 오, 그렇죠. 네. 낚시 용품 해도 되고 낚시 대회 열어도 돼요.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단순히 그냥 영상 찍고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는 완전한 진짜 사업가의 영역에 들어가는 인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진국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 좀 잘 새겨 듣고 그러면 나는 들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또 이제 해봐야 될지 한번 좀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그 컨텐츠에 관련한 주제들의 몇 가지를 선별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좀 학술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 기반으로 좀 잘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꼭 이런 주제뿐만이 아니라 컨텐츠에 관련한 모든 거를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저희가 뭐 저희가 이제 쇼폼 컨텐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롱폼 컨텐츠를 뜯어서 분석해주는 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집에 대해서 뭐 촬영에 대해서 그런 거는 많은데, 오히려 이 컨텐츠를 어떻게 뜯어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라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라는 부분을 저희가 건드려 주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왜 이걸 벤치마킹 해야 되고, 왜 이 아우트로가 이렇게 좋고, 왜 이게 후킹한 건지, 롱폼에서는 왜 이런 기승전결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 레퍼런스에 대한 분석도 있을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내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이거든요. 내 컨텐츠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레퍼런스를 벤치마킹해서 갖다 붙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청?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신청을 좀 받아서 이런 거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둘이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 채널에 대해서 멘토링, 멘토링 프로그램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피드백해주는 이런 팟캐스트, 그런 컨텐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이러한 컨텐츠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브랜드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런 브랜드를 분석해보는 시간들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컨텐츠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비용도 줄이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가시고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주인씨 필름의 저는 주인씨였고요. 현수랩의 마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밥 먹으러 가시죠. 아. 네.